생각지도 못한 허리케인이 급습한 미국의 플로리다주. 자매는 황급히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언니는 동생의 안전벨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대피를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한참을 달리던 도중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보조석에 앉아있던 동생이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에이미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에이미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저와 동생은 부모님을 허리케인으로 잃었습니다. 제가 막 성인이 되어 대학생이 되던 시점이었고, 동생은 아직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때는 정말 큰 허리케인이라서 대피 명령이 며칠 전부터 떨어졌으나 저희 옆집도 대피를 하지 않았기에 저희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케인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을 정도로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대피하다가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의 집을 피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노릇이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는 대피 시기를 놓쳤습니다. 엄마는 대피를 빨리 해야 한다는 주의였지만 아빠는 괜찮을 거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센 비와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그날, 아빠는 안 되겠다며 가족들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옆에 바다를 끼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동할 때부터 거센 비와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파도가 마을로 넘어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빠는 제 손을, 엄마는 동생을 손을 잡고 가고 있었죠. 하필 그 당시에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곤 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거든요. 빌린 차를 아빠에게 돌려주지 않고 대피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죠.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던 그때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물이 제 가족을 덮쳤습니다. 넘실거리던 그 파도가 마을까지 덮친 것이었죠.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누군가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군요.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었기에 아빠를 따라 건물의 위로 간신히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동생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울며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두고 아빠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붕에서 내려갔습니다. 아빠는 동생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지붕 위로 동생을 올려주고는 엄마를 발견했다면서 같이 오겠다며 저희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분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달래며 누군가의 집인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허리케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의 현실은 만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을 틈도 없었죠.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기에 동생을 위해서 대학도 포기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을 대신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부모님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동생은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그동안 말썽 하나 부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든 제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편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케인 사냥꾼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허리케인 사냥꾼이란 허리케인의 눈으로 들어가 비행하면서 움직임 및 기압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허리케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움츠리던 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허리케인을 인간이 제대로 알면 피할 수 있거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위험하더라도 허리케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특한 동생의 말에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의 피해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같은 일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저는 동생의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꿈이 생기던 동안 저희는 부모님의 흔적이 있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언젠가 또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마을이었지만 저희의 추억까지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살고자 했었죠. 그런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갑자기 허리케인이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사색이 되더군요.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였기에 허리케인이 무섭지 않다며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에 제가 일하던 식당도 열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출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요. 동생은 대피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으나 저는 꾸준히 현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동생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동생은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차에 탔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저는 무작정 대피소로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리는데 억센 바람과 함께 비도 쏟아져 내리더군요. 비가 쏟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허리케인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안에서 패닉이 되었을 무렵 어디선가 콱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보조석에 앉아있던 동생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비명소리와 함께 발견한 것은 앞에서 힘없이 날아든 큰 나뭇가지였습니다. 아마 죽은 나뭇가지가 허리케인에 휩쓸린 것이겠죠. 저는 힘없이 날아오는 그 큰 나뭇가지를 피하지도 못한 채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습니다. 귓전을 때리는 끼기익 소리와 함께 동생의 비명이 더 커지더니 쾅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잠깐 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며 주위를 둘러보니 제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더군요. 동생이 있는 쪽으로 차가 기울어져 있어서 순간 너무 무서웠습니다. 옆에 있는 동생을 흔들어 봤으나 동생은 일어나지 못한 채 신음소리만을 흘렸습니다. 너무 두려운 순간이더군요. 동생은 제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를 잃는 건가 싶더군요. 자동차 보니 쪽 위에 생각보다 더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있더군요. 예상대로 죽은 나무가 꺾인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문을 억지로 열고 밖으로 나간 저는 있는 힘껏 나무를 밀어보았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절망에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그때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가오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덩치가 큰 동양인 남자 5명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제 차를 보더니 도와주겠다며 나섰습니다. 그 뒤로 5명의 사람들이 더 왔습니다. 저는 동양인이 그렇게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봤었는데요. 그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같이 나무의 한 부분씩 들더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서도 충분히 옮기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에 안에 있는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있는 동생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비가 거세게 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듯이 알았다고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운전석 문을 뜯듯이 들어가더니 동생을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영웅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그제야 구조대가 생각이 나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허리케인 때문에 이곳으로 바로 오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더군요. 10명의 덩치가 좋은 동양인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차를 옮겨주겠다며 괜찮다면 자신들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차에 가서 동생과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함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생을 업어줘서 저는 그들의 차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제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 갑자기 뭔가를 외치더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차를 반듯하게 세우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힘이 세다고 생각은 했지만 만화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더군요. 제가 함성을 지르자 옆에 있던 일원 중 한 명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몇 명으로 그 큰 차가 들리는 것이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차로 다들 돌아왔습니다. 차는 총 2대가인 것으로 보이더군요. 영어를 쓰는 것으로 보이는 한 명에게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고 묻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자신들은 운동선수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 선수들인데 프로는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성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 먹었습니다. 얼굴이 어려 보인다고 생각은 했으나 동양인들은 대부분 어려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힘이 세다면 성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이번에 전지훈련을 왔었다면서 시기를 잘못 정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허리케인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동생이 눈을 떴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꼭 한번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와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한국 씨름부 학생들 덕분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에 오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언젠가 꼭 한번 들려준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미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